여러분께서는 언제 별의 소원을 비시나요? 나이가 몇 살이든 중요하지 않죠. 하늘이 밝고 인내심이 강하시다면 10중 8구 별똥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주 빠르게 내리죠. 마음으로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모아놓았던 소원을 모두 빌었는데도 별들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 궁금해졌어요. 우주에 중력이 없는데 왜 별들은 떨어지게 되는 걸까요? 우린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물속의 물고기처럼 공중에서 수영을 하는 우주비행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중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새로운 걸 배우게 되실 거예요. 무중력은 중력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우주에 중력이 없다면 지구는 달을 가까이 붙을 수 없을 겁니다. 모든 행성과 별은 자유롭게 우주를 가로질러 다니면서 서로 부딪히고 어쩌면 아주 빨리 사라져버릴지도 모릅니다. 중력은 적을 수 있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중력의 법칙 중 하나죠. 우주 비행사와 국제 우주정거장의 경우 지구의 중력은 땅보다 궤도에서 10% 정도만 적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구 위에 국제 우주정거장의 고도인 300에서 400km 높이의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서 돌을 던지면 여러분의 발코니에서 돌이 떨어지는 것과 똑같이 떨어질 겁니다. 브래드 핏은 SF 영화 에드 아스트라에서 이런 저지가 되죠. 스포일러 주의하세요. 그는 국제 우주정거장이 있는 상층 대기에 도달할 정도의 높은 탑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영화의 작가들이 물리학의 정석을 알고 있었다는 걸 아시겠죠? 그가 우주에서 떠다닐 수 없었던 게 맞죠. 하지만 그렇다면 왜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에 있을 때처럼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걸어다니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궤도에서 그들은 지구로 계속 자유낙하하는 상태고 국제 우주정거장 자체도 항상 지구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 같다고요? 국제 우주정거장도 지구 위쪽의 수평으로 움직이고 있고 가끔씩 미끄러지게 되는데 그 결과 지구의 곡선을 따라가며 지구 주위에 완전한 원을 그립니다. 이렇게 국제 우주정거장이 지구를 따라가는 데 필요한 속도를 지구 궤도 속도라고 하며 초당 7.9km, 시간당 28,100km입니다. 때때로 국제 우주정거장은 지구와 가까워지곤 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주정거장 관제센터에서는 궤도를 수정하고 엔진을 잠깐 켜서 이전 고도까지 끌어올립니다. 만약 어렸을 때의 소원처럼 우주비행사가 되지 못했다면 우주비행사가 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롤러코스터에 타면 처음에는 선로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떨어지며 자유낙하하게 되는데요. 이는 우주비행사들이 항상 느끼는 것과 같아요. 또 다른 방법은 공중 스턴트를 하는 작은 제트기를 타는 겁니다. 제트기가 포물선을 그리면 할 때도 얼마 동안 무중력 상태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좋은 느낌은 아니죠. 그렇긴 하지만 우주 비행사들이 자유낙하를 하지 않도록 지구에서 국제 우주정거장을 더 멀리 보내는 건 어떨까요? 우주 비행사들은 상층부의 대기가 태양 복사로부터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국제 우주정거장에 그렇게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겁니다. 500km의 고도에는 인간을 파괴할 수 있는 방사선 벨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국제 우주정거장이 너무 높게 올라간다면 지구의 중력이 국제 우주정거장을 잡아주기엔 너무 약해질 것이고 그러면 국제 우주정거장이 지구의 궤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바로 이 슈퍼맨들은 우주에 가기 전 특별 무중력 훈련을 열심히 하는 거죠. 하지만 열린 우주에는 무중력이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냐고 물어보시겠죠? 그렇지 않다면 우주선이 어떻게 달이나 다른 행성으로 날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 어떤 물체가 우주 물체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다면 우주 물체의 중력은 아주 작을 것이고 그들의 서로 끄는 힘은 대략적으로 균형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두 물체가 서로 멀어져 있다고 해도 서로 끄는 힘이 0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주국제정거장이 지구에 당겨지고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지구도 태양으로 당겨지고 있지만 횡방향 속도가 충분히 높기 때문에 50억 년 동안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하지만 행성과 별이 중력 때문에 수십억 년 동안 한 궤도에 갇혀 있다면 어떻게 별똥별들이 하늘에 나타나는 걸까요? 우린 별똥별이 우주를 떠다니는 작은 돌이고 그 돌의 궤도 혹은 지구의 궤도 때문에 떨어지게 된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물체가 우리 행성을 만나면 이는 빠른 속도로 대기와 부딪혀 그 앞에 있는 공기를 밀어내게 됩니다. 속도가 정말 빨라 공기도 뜨거워지고 빛이 나기 시작하죠. 아래에서 보면 빛나는 가스와 그 뒤에 돌멩이는 보이지 않고 마치 하늘의 별들이 지구에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곧 별똥별은 땅에 닿기 전에
시야에서 사라지죠. 별똥별은 우리와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천 광년 떨어져 있는 진짜 별들과 같은 크기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과학에서 별똥별은 유성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유성의 일부가 지구 표면에 도달하게 되면 이는 운석이라 불립니다. 매우 밝은 유성은 화구라고 합니다. 수억 개의 유성은 매일 대기에 나타납니다. 유성의 총 무게는 수천 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은 100톤의 먼지 입자들은 매일 우주에서 지구로 떨어지는데요. 대부분 흔적도 없이 타버립니다. 1년 중 어떤 날에는 유성이 평소보다 훨씬 더 자주 하늘에 나타납니다. 바로 과학에서 유성우라고 불리는 것이죠. 바로 별똥별 B입니다. 한 시간에 수십 개의 유성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별을 보고 소원을 빌었을 때 이런 유성우를 본 적이 있었던 것 같네요. 유성우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혜성이 태양에 가까워질 때 별은 열을 받고 자신의 물질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 입자들이 혜성 궤도를 따라 뻗은 꼬리를 형성하는 데는 수백 년이 걸리고요. 지구에서 매년 일어나는 이 꼬리들을 지나게 될 때 우리는 유성으로 보게 됩니다. 혜성이 지구에 아주 가까이 다가온다는 뜻인가요? 그게 안전하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사실은 아닙니다. 유성은 다른 행성과 더 작은 우주물체의 충돌의 결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수천 개의 돌이 그 결과로 나타나 그들만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구로 향할 때 마침내 대기로 들어와 별똥별이 되는 거죠. 작은 우주물체들은 꽤 다양한 방향으로 향할 수 있는데 만약 지구에 너무 가까워지면 이들의 중력을 뒤집어 당길 겁니다. 혜성과 더 큰 운석의 경우 이 둘은 푸른 하늘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천문학자들은 궤도를 따라 움직일 때 잠재적으로 지구에 아주 가까워질 수 있는 모든 큰 우주물체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적어도 제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브루스 윌리스와 그의 친구들을 보내서 이 문제를 처리하면 되겠네요. 만약 하늘에서 유성의 길을 추적한다면 이는 모두 같은 지점에서 날아오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이를 유성체 광선이라고 합니다. 단지 착시이고 원근법과 같은 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철로를 볼 때 철로가 지평선과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와 같은 거죠. 실제로 유성 입자들은 기차 트랙처럼 평행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수십 개의 유성체를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보통 빛이 있는 별자리 이름을 따서 이름이 지어집니다. 페르세우스 자리에서 빛나는 유성체의 이름은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군이고 8월 중순에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달력의 날짜를 표시하고 별똥별 B가 내리는 날을 준비하세요. 여러분께서는 별똥별에 대해 아는 게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뭔가 새로운 걸 배우셨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주시고 친구와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다른 영상들을 준비했습니다. 왼쪽 혹은 오른쪽 중 하나를 선택해서 클릭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